제가 이게 데이비드 휴미 경제철학에서 제목을 정의론하고 정의론과 밀접한 관련성이 이제 법철학인데, 법철학하고 그 다음에 시장입니다. 뭐 저는 경제학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직에서 한다면 시장이라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역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내용들을 보면 이제 데이비드 휴음은 누구인가, 휴음이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 하는 것들, 그 중에서 특히 전 여러분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휴음의 그 트리타에서 휴먼 네이처 인성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 뭐 전부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정의와 정의가 필요한 조건입니다. 정의와 정의가 필요한, 정의라고 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걸, 법철학하고 관련성 있는 부분만을 골라서 인성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정의가 필요한 조건, 그 다음에 정의의 진화, 정의가 어떻게 진화했느냐, 문화적 진화죠. 자생적 질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게 아마 이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애덤 스미스도 자생적 질서, 물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럭크 있죠, 럭크하고, 그 다음에 칸트하고, 바스티아, 럭크, 칸트, 바스티아,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선험 철학적이죠. 럭크도 그렇고, 특히 또 칸트도 그렇습니다. 자연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럭크, 바스티아도 그렇습니다. 바스티아도 자연권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건, 데이비드 휴미 얘기하듯이 권리라고, 자연권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정의의 행동 규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비로소 권리라는 게 따져나가는지 애초부터 권리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럭크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나중에 럭크와 관련시켜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럭크에 관해서 간략하게 자연법에 대해 자연권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데이비드 휴미 어떻게 자연법을 비판을 하느냐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인데, 여기서 진화가, 여러분들 다윈의 진화 이론 있죠? 다윈의 진화 이론은 이 사람들한테 배운 겁니다. 다윈이 진화 이론을 개발한 사람은 아니죠.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휴음, 그 다음에 아담 퍼거슨 같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진화론을 다윈이 갖다 생물학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혁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갈 것이 이제 시장경제와 도덕, 시장경제의 도덕 문제인데요. 시장경제의 도덕, 상업의 덕성. 여러분들 시장경제 하면 효율성 얘기합니다. 굉장히 효율성 얘기죠. 경제 성장 따지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도덕을 함양시켜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 당시에.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소위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파괴한다고 비판할 때, 이 사람은 상업사회의 상업이라고 하는 게 도덕을 함양시킨다. 정의가 갖춰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도덕, 공정성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주고, 특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유가 있는 속에서의 도덕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그걸 잘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치와 국가의 과제입니다. 법치와 국가의 과제. 법치라고 하는 말은 역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특히 법의 속성, 법이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속성이 뭐냐, 그리고 그 정의로운 행동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의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룰 오브 로죠. 그냥 법에 따라서 통치하거나, 의회에서 정한 법이면 모두가 그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법치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왜곡되어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왜곡됐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책을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드리질 못했는데, 제가 쓴 자유주의 도덕관과 법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8월 30일 날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정 주필님께서 드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한국의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학자들이 룰러블 로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쭉 훑어서 전부 비판을 했습니다. 전부 비판하고, 이런 검열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룰러블 로우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이제 칸트에서 비롯해서, 다이시에 이르기까지, 하이에크에 이르기까지. 주로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에는 이 데이비드 휴머의 political implication 문제, 그게 이 휴머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정치적인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한국에 사는 우리한테죠.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다음에 다음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왜 데이비드 휴머에 이어서 러크를 했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내용이 가끔 설명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우선 휴머의 생애부터 볼까요? 간단히 썼습니다. 여러 가지 쓰지 않고 중요한 것들만 썼습니다. 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는 역사가로 알려져 있죠. 영국에서는 주로 처음엔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학자로 알려지기에는 최근의 일입니다. 원래 이제 회의주의, 스캡티시즘인데, 진리라고 하는 데서 부척,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종교의 기독교죠.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죠. 거기서는. 카톨릭에 대한 진리가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식이죠. 그 다음에 반종교적이었습니다. 그냥 참 비종교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에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대학에 자리도 못 잡고 그냥 나중에 이제 도서관에 근무를 하다가 결국에는 외교부에 취직을 해서 외교부에서 계속 이따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 외교부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그 사람이 저서를 얘기를 하면, 저서를 보면 인성론이 최근이죠. 최초죠. 이게 28살 때 썼습니다. 그래서 29살 때 발간한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책이죠. 28살 때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책이 발간이 돼 있습니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 책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이준호 교수가 아주 젊은 교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다른 일로 전화를 했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주 참 아까운 분이신데, 그분이 1, 2, 3권으로 나눠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휴머의 주된 관심은 인성에 관한 과학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느냐, 어떤 정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지식의 원천 문제죠. 지식의 원천. 그런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도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리타이스 오브 휴먼 네이처를 보면 일부가 언더스탠딩, 오성에 관해서 썼고, 그 이어서 패션이라고 하는 것, 정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심입니다. 탐욕 부리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면 이제 정의 문제 나옵니다. 바로 제가 주로 의지에서 쓴 글은 바로 제 3부의 중심을 해서 쓴 겁니다. 이제 인성론을 집필한 후에 정치적, 경제학적 토픽을 쓴 에세이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에세이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이 책이 룰 오브 로우라든지 법의 성격, 법이 어떤 성격을, 정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여기서는 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상업사회하고 무역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원래의 원고에는 사치 문제 이런 것까지 다뤘습니다. 너무 보다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사치 문제는 제 원래 원고만 남겨놓고 그냥 그거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도덕 문제, 국제 무역, 통화, 사치 등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EMPL이라고 했는데 이건 약자입니다. 약자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 쓴 게 도덕 원리의 탐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1751년. 이거는 바로 인성론의 제3부를 좀 확장해 놓은 거죠. 확장해서 쓴 별도로 책을 하나 다 했었습니다.
그 인성론 제3권 도덕론을 심화하고, 그 다음, 휴미 역사 연구가 있는데, 역사 연구는, 그건 엄청나게 영국 역사라고 하는 건데, 엄청나게 6권으로 돼 있는데, 그건 저는 감히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휴미 사상의 개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미 철학은 정치, 철학, 경제학의 포괄적인 이론으로 나중에 자유주의로 알려진 사상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떤 책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영국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을 전부 이어나온 거죠. 그 다음에 휴미의 두 번째 특징은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지, 선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선험적인 지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건 나중에 간략하게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주의 하면 진화 이론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것. 휴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중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죠. 계몽주의에는 이질적인데, 프랑스 계몽주의하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인데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는 진화론적 합리주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성 문제입니다. 이성 문제. reason.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읽을 줄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이건 사회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사회와 외생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거, 사회라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성을 사회의 종속변수로 보는 게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입니다. 이성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은 사회 속에서 개발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속에서 개발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프랑스 계몽주의라고 하는 때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럭크라든지 바스티아라든지 자연권 사상가들도 엄밀히 따지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가 아니라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죠. 오늘날 학생들이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인기가 있는 라스바르트가 하는 무정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자연권 사상가들이거든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아니라 프랑스 계몽주의입니다. 바스티아 전향적이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경험주의자들은 이성을 사회의 종속함수로 보고, 물론 엄격히 하면 상호작용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상호작용.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성은 사회 속에서 개발되지만 그 이성을 가지고 사회를 약간 변동시킬 수 있다. 약간 사회를 개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 계몽주의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어져 있는 것이다. 사회 계약론이 전형적이죠. 사회 계약론이라는 게 원래 이성이라는 건 완전히 개발되어 있고 그 이성을 통해서 이제 사회 계약을 맺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데이비드 휴미의 경우에는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예견을 하는 것, 예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경험에서 배웠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그 지식 이외에는 달리 예견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설사 미래를 예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응용할 뿐이다라는 식입니다. 대체로 이름을 보면 흉이라든지 스미스, 칼 맹어, 하이에크죠. 여러분들 그렇죠. 데이비드 흉,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가 아담 스미스보다 데이비드 흉을 더 존중을 합니다. 아마 그 사상사에서 이렇게 보면 하이에크만큼 데이비드 흉을 지켜 세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이게 그 경제학, 만약에 그 하이에크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담 스미스보다도 데이비드 흉을 더 공부를 했더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학이 조금 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죠. 굉장한 거죠, 이건. 참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원래 독일에서 칸트가 이 데이비드 흉한테 굉장히 많이 배운 겁니다. 나중에 쓸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도그마틱한 그 교조적인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데이비드 흉을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훔볼트가 굉장히 칭찬을 하죠.
그런데 훔볼트하고 이 칸트가 존경을 했지만 칸트나 훔볼트 이 후세 사람들은 데비드 흉보다는 프랑스의 그 루소를 더 즐겨 읽었습니다. 루소가 완전히 지배를 하죠. 영국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에는 데이비드 휴미 있을 때 그 사람 책이라고 하는 건 뭐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유명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삼이 법학에서, 경제학에서 좌우를 해버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데이비드 휴움을 다시 발견을 해서 오늘날 데이비드 휴움이 이제 인기를 이루는 그런 식입니다. 이제 인간관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기적이고, 뭐, 이렇게 막 완전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죠? 홉스처럼 그렇게 뭐, 모든 거 매사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거는 아니죠. 데이비드 휴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가다 자기 탐욕을 부리다 보면, 이것보다는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 속에서 학습,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이런 건 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특히 그 애덤 스미스 그렇죠.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로 보면 완전히 도덕이라고 하는 걸 사회 속에서 배우죠.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 동감이 원리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동감이라고 하는 게. 사회 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우리 주류 경제학이 이 전통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었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지금처럼 경제학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정의 규칙을 통한 자생적 질서. 이게 참 유명하죠. 스폰테니어스 오더라는 것. 그 다음에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는 지시 명령입니다.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으로 법이라는 것도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보다는 입법부가 정한 법을 더 좋아하는, 그리고 입법부가 법을 정해야 된다는, 그리고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진짜 법이다라는 식으로 보는 이제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들어온 거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기보다는 프랑스 계몽주의가 완전히 들어있죠. 그래서 계몽주의 하면 프랑스 계몽주의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제가 그 프랑스 계몽주의하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우리 정주필님도 계십니다만, 정주필님이 많이 확산시켰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전부 보면 뭐 프랑스 계몽주의자밖에 없죠. 프랑스 혁명밖에 모릅니다. 프랑스 혁명이 최고의 혁명이고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별로 아니거든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는 저거 못된 놈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거든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는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애덤 스미스도 애덤 스미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애덤 스미스를 비해서 전부 다 프랑스 계몽주의를 비판을 하죠. 그 다음에 열린 사회, 미래에 대해서 열어놓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입니다. 현재 이런 태도에서 밖에는 전부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법이라는 것도 그렇죠. 목적을 정해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 하면 앞에 목적을 정해서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오픈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목적을 들어있으면 목적에서 사람들을 끌로 하여금 그 목적으로 향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폐쇄된 사회. 닫힌 사회죠. 그런데 오픈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게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이 네거티브 하죠. 예를 들면 폭력 행사를 금지한다든지 약속을 위반한다든지 네거티브 합니다. 네거티브. 이게 자유주의 아주 핵심이죠. 자유도 네거티브하게 디파인하고, 법도 네거티브, 정의도 네거티브, 평화도 네거티브, 행복도 네거티브하게 디파인합니다. 네거티브하게 디파인한다는 게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포지티브하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네거티브라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니다. 자유라고 말할 때 이런 거는 자유가, 이런 행동은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않은 것만 찾아냈습니다. 정의롭다라고, 무엇이 정의롭다는 것보다는 무엇이 정의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무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경제학, 무역학과 학생들 이해하기 빠를 겁니다. 보호무역을 하거나 보호무역주의를 할 때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 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하면
이게 그 수입해서는 안 될 것만 정해놓습니다. 수입해서는 안 될 것. 포지티브 리스트는 수입할 것만 얘기를 합니다. 수입할 것만 해놓고 수입할 것만 하는, 나머지는 다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수입할 것만 정해놓는 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입해서는 안 될 것만 정해놓는 거, 어떤 것이 더 자유롭겠습니까? 네거티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참 현명하죠. 이런 내용들이 데이비드 휴미죠. 여기까지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그 다음에 프랑스 계몽주의에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될 점은 전부 그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이들이 참 간섭주의자들이거든요. 전부 다 경제를 간섭하지 않으면 시장에 간섭하지 않으면 시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토마스 호흡스 같은 경우, 데카르트나 호흡스, 벤삼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현재로 보면 롤스 같은 사람들, 존 롤스 있죠. 그 다음에 케인스, 뭐 주류경제학 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와 분리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 이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이성에 의해서 찾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스티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칸트 같은 사람들이죠. 이성 굉장히 중시를 하죠. 존 로크. 오늘날 여기서 찾아내는 것이 라스바르트,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 프랑스 계몽주의자지만 그러나 간섭주의자들은 아니다. 굉장히 자유를 중시를 한다. 사람들한테 권리를 중시한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아마 이 강의에서 주로 이제 이 자연권 사상가들하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하고 주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휴움 사상의 개요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비드 휴움이 연구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하나 듭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게임이라고 하는 건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규칙이 있고 게임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게임은 자기 고유한 게임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게임 규칙하고 게임의 규칙 테두리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게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분리를 시켜버립시다. 게임 규칙하고 게임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분리를 시켜버리죠. 그걸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면 게임 규칙은 이게 이제 정의 문제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 문제, 법 문제, 법 질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법 질서나 정의나 도덕적 가치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행동 질서라고 보여야 됩니다. 행동 질서. 이거 이렇게 엄격하게 행동 질서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때 이제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경제 성장이 어떻다는지, 아니면 실업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행동 규칙, 행동 질서하고 행동 규칙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데이비드 휴움이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바로 이 게임 규칙 문제입니다. 행동 규칙 문제입니다. 행동 규칙. 행동 규칙의 예를 보면 이제 재산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든지, 또는 타인의 재산을 약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규칙,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빚을 제때에 갚아야 한다는 원칙,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 뭐 등등 여러분들의 우리한테 피부에 가까워 있는 전부 다 규칙들입니다. 그렇죠. 허위 사기, 기만을 통해서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굉장히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규칙은 수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우리가 시장 경제를 보면 시장 경제에 두텁게 깔려 있습니다. 두텁게 깔려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의식적인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의식적인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으로는 움직이고 저거는 언페어한데 저 게임은 언페어하다라는 거 얘기를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게임 규칙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의식적입니다. 도덕감정 같은 게 있죠. 정의감 같은 것. 감정, 도덕감, 정의감, 법감정 또는 어감, 그런 거죠. 어감이라는 게 뭔가 차이는 있는데, 차이는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다르다고 분리를 시키려고 행동으로 분리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초의식의 세계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행동할 때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관계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임 규칙들이 있습니다. 룰들이 있습니다. 근데 룰을 전부 일일이 우리가 말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또 있죠.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암묵적, 초의식적인 것들이 있다. 우리 정신작용이 그렇죠. 나중에 휴움도 그렇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만 휴움의 경우에도 이게 연합작용을 할 때 정신이라고 하는 게 초의식적인 작용입니다.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말이죠.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 내용은 알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을 여기까지 왔는지는 정확히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 초의식적인 거죠.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골이나 하는가 축구볼을 찰 때 그게 전부 다 초의식의 세계입니다. 초의식적이죠. 초의식의 세계에서 움직입니다. 그걸 재현하기가 불가능하죠.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그거 재현 불가능합니다. 왜? 초의식적인 세계거든요.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그게 인간이죠. 그게 하이에크의 센서리 오더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임 규칙들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데이비드 휴머의 문제였습니다. 휴머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의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해체된다. 그렇죠. 데이비드 휴머이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법학강론 아니면 웰스 오브 네이션 국부론을 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중요하죠.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해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게. 정의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휴먼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유명한 애덤 스미스는 정의하고 이타심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하고. 정의하고 이타심하고, 정의하고 이타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인데, 이타심이라는 건, 이건 집과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있으나 없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거는 전체 큰 사회가 움직이는 데는 별로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거 없어도 된다. 이제 건물과 비교한다면 이건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의가 깨질 때는 이건 마치 큰 건축에 비교한다면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 대들보라는 얘기죠. 아니면 기둥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근데 바로 이제 정의가 뭐냐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 데이비드 휴먼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소득 재분배라든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선 그건 뒤에서 미루기로 하고, 우선 휴먼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개인은 야만인이 돼버리고, 정의가 없으면 야만인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고독에 빠진다. 정의의 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 유지되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현재 영국 사회,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그래도 혼란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느냐. 인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정의 때문에 이와 같이 발전되어 왔느냐 하는 문제.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지내오고, 왜 이렇게 발전되어 왔느냐 하는 문제. 또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존에 책을 주문합니다. 돈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 받습니다.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의사 제일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면서도 그 의사에 내 몸을 맡깁니다. 아니면 치과 의사 그냥 가서 누워 있죠. 잘 모릅니다. 그 의사에 대해서. 물론 소문에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정확한 지식인지 뭔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규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립니다. 빌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데이비드 휴머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바로 그거죠. 여기서 이럴 때 정의 규칙 어떻게 형성 유지되는가 할 때 전통 이론에서는 이제 자연권론. 이게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게 자연권이라는 자연권에서 법을 도출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또는 법실증주의자들처럼 국가의 그 입법기관에서 그 정의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이 데이비드 휴음은 이걸 정면 반대를 하죠. 이 정면 반대하는 모습은 하나의 챕터, 지금 제 뒤에 있는 챕터인데, 뒤에 있습니다. 이 뒤에서 상세히 거기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계약론이라든지 법실증주의라는 이런 것들, 아니면 자연권론이라고 하는 계획된 질서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 계획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회계약론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하는 거죠. 계획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 계획하는 거죠. 무엇을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계획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휴머의 답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믿음은 본능에서 우러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 본능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사회주의입니다. 예. 인간 본능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 본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회주의다. 나눠 먹기 좋아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아니면 애정, 같은 가족 모랄이죠. 가족 모랄.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건 완전히 본능적인 거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소규모 사회들, 친구끼리, 연인끼리들, 끼리끼리거든요. 끼리끼리. 이게 본능에서 나온 건데, 본능인데, 이런 거 자연적인 것, 본능이라고 하는 걸 내추럴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자연적 질서라고 하죠. 자연적 질서. 이건 본능에서 나온 걸, 우리 강의에서 이 강의를 10번 이상 쓸 때 10번까지,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는 자연적이다라는 말을 본능적이다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휴음에서는 내추럴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좀 다른 의미, 자꾸 혼돈을 해버립니다. 혼돈을 해서 본능적이다라는 데 못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겼던 것도 아니고 인간 이성에서 의도적으로 고하는 것, 즉 계획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서 따져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저절로 형성이다. 의도치 않게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전혀 창발적인 거죠, 여러분들. 창발적인 겁니다. 창발적이라는 게 그래요. 창발적. 여기 스폰테이너스 오더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생겨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것도 아니고 인간 이성의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문화적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도가 아니고 그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적 진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법, 민법 같은 것들 있죠. 이거 원래는 이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워다가 그냥 법제화 시켜놓은 거지. 원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 갖다가 그냥 법제화 시켜놓은 거지. 법제화 시켜놓은 겁니다. 민법, 특히 민법 더욱 그렇습니다. 형법도 마찬가지로 민법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법 하나도 모르고서도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도 우리가 장사하는 데 필요로 하는 룰, 장사하는 데 필요로 하는 민법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법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일생 동안 살면서 형무소 안 갑니다. 그렇죠? 소송 한 번도 당하지도 않고 살고 있죠. 그게 뭐냐면 자생적으로 형성이 됐다. 이건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일 겁니다. 정의와 사회 질서는 인간 본성과 경험에서 행동하는 인간들이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의도치 않은 결과다. 인간들이 행동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룰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어가 똑같습니다. 언어. 나중에 데이비드 휴음도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언어, 그 다음에 화폐, 옛날 화폐입니다. 화폐. 이런 것들은 계획해서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죠. 우리 문법 있죠, 문법. 문법 있습니다, 문법. 문법 알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전혀 모르죠. 그렇죠?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법을 문법입니다. 문법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들이죠. 누가 만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문법을 누가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문법을 만들었다고요? 아닌 그렇죠. 문법 만들어낸 세종대왕이,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진짜 우리나라 한글을 진짜 만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화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사가 써야 되는데 이걸 세종대왕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놨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에서 이제 의도치 않게 생기는데 자생적 질서, 이걸 자생적 질서라고 봅니다. 자연적 질서, 인위적 질서, 자생적 질서 이런 니다 여러분들 이 질서를 얘기할 때 흔히들 동서양의 공통적인데 인위적인 거 아니면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거 아니면 자연적, 여러 가지 이분법을 하죠.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이분법 가지고는 전체 사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법 가지고는 자연적 질서 있죠. 자연적 질서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자연 현상들입니다. 인공이 전혀 가하지 않은 자연적 질서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적 질서, 인공을 가했지만은, 인공은 사람들이 행동은 있었지만, 의도치 않은 것. 그것도 자연적 질서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계획이라는 것,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인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라든지 모든 그 정부 기관들이 이건 전부 다 계획된 질서입니다. 계획된 것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 이거는 인간 사회는 본능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인 질서라고 한다면 자연환경, 이거 전부 다 이건 인간의 행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돈다고 하는 이 현상, 이거 하나의 질서죠. 이게 자연적 질서죠. 이거는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인공은 가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생겨난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 질서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면 계획된 질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질서를 자생적 질서라고 부릅니다. 시장 경제는 바로 자생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생적 질서의 아이디어는 창발적 복잡계 있죠. 창발적인 복잡계. 이게 자생적 질서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이 자생적 질서를 오늘날 창발적 복잡계가 지원해주고 있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생적 질서를. 세계 전체 질서는 전부 자생적 질서입니다. 그렇죠. 세계에 누가 지금 계획해서 만들어 놓습니까? 전혀 계획한 거 없죠. 계획해서 세계 질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제국가 시장 경제 분업하는 것, 전부 다 분업은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분업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누가 분업,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사회주의 계획 경제처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를 생산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분업하지는 않죠. 시장 경제 역시 분업이라고 게 자생적인 겁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휴움이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전부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스페란토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에스페란토. 인위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죠. 에스페란토. 아실 겁니다. 그거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단어 그렇게 만들 수가 전혀 발전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들. 뭐 영어, 한국어. 굉장히 발전하죠. 엄청나죠. 단어가. 우리가 표현하는 종류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 규칙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할 줄은 알아요. 우리가 축구나 게임할 때 오늘날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비판을 합니다. 저건 아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떤 기준에 비춰서, 어떤 정의감에 비춰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때의 그 정의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건 아니다. 보면 저건 아니다는 건 아는데 어떤 정의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때의 그 정의감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페어한 게임 있죠. 페어한 게임. 페어라는 건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전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보면서 저건 페어, 언페어, 저건 언페어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를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룰들이죠. 시장에는 엄청나게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 그 게임 규칙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지 않죠.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 규칙,
즉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 국가가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되어 있던 그 룰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생적 질서의 아이디어는 창발적 복잡계. 그 게임 규칙도 이것도 역시 복잡계입니다. 복잡계. 엄청나게 복잡하죠. 우리가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 관계가 우리가 눈으로 전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이게 복잡계의 현상이죠. 다윈 이전에 이미 도덕이라는 법 기술이 진화이론을 개발을 한 거죠. 진화이론을 이미 벌써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그 국제 경제에 보면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흉 그렇습니다. 흉. 그 기술의 진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국제 무역 관계에서. 뒤에 써 있습니다만은. 국제 무역. 이게 진화죠. 진화. 다윈이 이제 이걸 인용을 했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애덤 스미스의 경우는 그 데이비드 흉의 경우에는 역시 다윈 이전의 다윈주의자들이죠. 다윈 이전의 다윈니스트죠. 다윈니스트 before 다윈입니다. 다윈 이전의 생물학적 진화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생물학적 진화, 다윈주의를 가지고 과연 이 룰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룰을 설명할 수 있느냐. 네. 자, 이제 인간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행동 여기서 직접 나갈게요. 인성론은 이제 인성론을 도덕 법철학에 적용을 했습니다. 법철학에 적용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인성론을 전부 다 설명하면 오늘 시간 다 뺏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략하게만 간단하게 설명, 우리 설명에 필요한 것, 나중에 사회 정의 문제, 정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정도 내에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인. 무엇이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때, 설명을 해준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 동기 문제입니다. 행동 동기. 이 행동 동기를, 데이비드 휴먼은 소위 정념입니다. 패션이라는 말 씁니다. PASSION. 패션. 정념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철학책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정념이라고 했습니다. 정념입니다. 정념. 이거는 고통, 쾌락, 야망, 탐욕, 호기심, 원한 등 이것들 정념입니다. 이게 인간 행동의 추진력이라는 얘기죠.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정념.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이런 정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탐욕. 에버라이즈. 탐욕. 그 다음에 이기심. 뭐 탐욕 같은 맥락입니다. 셀프 러브라고 합니다. 셀프 러브. 자애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애심. 이게 인간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탐욕이라는 게, 데이비드 휴미 왜 탐욕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질투심 있죠, 질투심. 질투라는 건 그렇게 사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한된 범위죠.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는 게 사촌이거든, 사촌. 8촌, 10촌, 200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건 이건 바보죠.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촌이에요, 사촌. 가까운 겁니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질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지 않는다. 복수심 있죠, 복수심. 복수심도 역시 제한된 범위입니다. 자기한테 해를 준 사람한테만 복수심을 갖지 다른 모든 사람한테 복수심을 갖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탐욕은 모든 사람에 향해서 사람들은 탐욕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게 지속적이고 충족될 줄도 모르고 영속적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밖에 여러분들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타심 문제인데, 물론 데이비드 휴미 이타심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타심이라고 하는 걸, 이건 좁은 경우죠. 소규모 사회죠. 소규모 사회. 가족이라든지, 여기 쓰이는 겁니다. 가족 모랄.
모성애라든지 부성애, 형제, 우정, 그 친구 사이의 관계. 이 정도에서는,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는 그 이타심이 발휘하지만 그걸 넘었으면 전부 다 이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휴미 그 선의라고 하는 것, 이타심, 이걸 뭐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모든 선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장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 위장된 것, 위선으로 보는 것. 이게 맨더빌이라는, 오늘날 여러분들 도킨스 알죠?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이타심을 위선으로 취급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위선이라고 봅니다. 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자기 유전인자, 아버지나 나 자신의 유전인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술책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저는 도킨스라는 사람 별로 그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 있고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린 모양 같은데 이 사람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전인자 극대화하라고 해야죠. 자식 많이 낳는 게 제일 최고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애 낳기 싫어하죠. 그거 설명 못 하거든요. 도킨스가. 그렇죠? 인간이라고 해 자식 낳는 게 본능이 아닙니다. 인간 후천적으로 학습이죠. 학습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거나 적게 낳는 거지. 본능적으로 자기 유전인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식 낳는 거 그건 아니죠. 지금 도킨스는 좀 맞지 않습니다. 도킨스를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이에크나 진화심리학자들이 오히려 낫죠. 진화심리학자이나 하이에크는 그렇습니다. 본능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는 참 이타적이라고 하는 얘기죠. 본능적으로. 이타심은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이타심은. 이거 본능적으로 보는. 원시사회, 소규모 사회죠. 원시사회라든지 소규모 사회에서 좀 이타심을 발휘하는데 이건 바로 원시사회라고 하는 거, 스톤에이지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타심이라고 하는 스톤에이지 마인드 아니면 하이에크는 트라이벌 멘탈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런 심보가. 여러분, 문재인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 서울시장 재분배, 돈 주는 거죠. 전부 다 이게 본능에 호소하는 겁니다. 본능. 인간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런 거 받아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이. 나눠먹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인 건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애덤 스미스도 역시 이런 거 본능적인 것, 애덤 스미스는 본능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데이비드 휴먼은 본능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이타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적이거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차별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신을 파괴시켜 놓은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돈을 줘서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부지런함, 근면, 데이비드 휴미 아주 근면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근면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해서 이타심이라고 하는 건 정의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 인간 행동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이제 지식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있죠. 요 지식 문제가 이게 경험입니다. 경험. 완전히 이건 인간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선험적인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죠.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 칸트는 이제 그렇지 않죠. 인간에게 경험에 앞서서 선험적인 지식이 있고 그 선험적인 지식에서 현실을 경험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휴먼 두 사람은 완전히 철학사에서 완전히 양대 산맥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셔도 될 겁니다. 외부 세계에 어떻게 이제 경험이 지식이 되느냐 하는 그겁니다. 외부 세계의 연속된 사건을 관찰해서 습관적으로 얻은 경험, 이게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얻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거든요. 귀납적인 거죠. 귀납적. 과학체라고 그러기에는 귀납적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고 인식하는 버릇이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을 정신이 총괄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A관계, 이제 인과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과관계도 칸트의 경우에서는 뭐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자연과 물리학 같은 경우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휴머의 경우에서는 필연적인 인과관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경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A가 등장했다가 A가 등장하면 이어서 B가 등장하면 그걸 몇 번씩 반복을 하면 그게 인과관계구나라는 식으로 해석할 뿐입니다. 왜 이게 A가 일어나면 B가 생겨나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가 인간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 두뇌로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업과 협력은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분업과 협력이 좋은 거니까 분업하고 협력에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분업과 협력을 하면 계속 생산이 증가한다.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게 하나의 인과관계로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이제 갖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그 탐욕을 위한 약탈적 행동은 자멸한다는 인식입니다. 이게 나중에 정의가 왜 생겨나느냐 그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분업이라고 하는 것, 경제 성장, 협력을 하면 서로 협력하고 분업에 참여하고 타인의 재산을 존중을 하면 이익이 생겨나는 걸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몇 번씩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고 타인의 재산을 존중을 하고 협력을 하면 이익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반복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 만약에 타인의 재산을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타인의 재산을 약탈한다든지 하면 그건 보복도 생겨나고 원한도 생겨나고 그러면 결국은 내한테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역시 그게 하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인과관계로서 이제 하나의 지식을 형성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경험이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도덕률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초의식적 과정이다. 습관의 형성에 초의식적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치는 거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칸트하고 하이에크하고 데이비드 휴머의 어소시에이션, 연합주의하고 칸트의 선험적 범주하고 하이에크의 분류 도구라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미 머릿속에 분류 도구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뭐다 하는 걸 분류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비교를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면 저하고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성의 한계입니다. 이성의 한계. 이게 이제 왜 우리가 경험에만 의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학자든 정치가든 시민들은 누구나 예견 능력이 없다는 거죠.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 법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 수 없고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견적인 능력, 예견해가지고 그 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경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이 경험을 얻었는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경험을 통해서 입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지배구조 만들죠. 지배구조 기업이 지배구조 만드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은 지배구조다 하는 거 그거 모른다 이겁니다. 그거 전혀 알 수가 없다. 그거 예측 못한단 말이지. 그거는 시장에 맡겨라 이겁니다. 시장에서 경쟁에 맡겨주면 기업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 지배구조는 성장을 할 것이고 기업 지배구조가 나쁘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시장이 판결합니다.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로소 인간은 그런 시장의 판단을 사회가 판단해 주는 것, 그 결과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다. 경험을 통한 경험밖에는 알 수 없다. 사후적인 지식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성은 정념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성은 정념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도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도구주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도구적 합리성입니다. 이게 이 데이비드 휴미 말할 때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념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지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도구적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문제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유식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 정념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건 말이 틀린다. 이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휴먼한테는. 뭐 도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리슨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는 이건 정념의 문제다. 정념의 문제다. 아니면 감정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의 문제고 정념의 문제이지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냐 충족시켜주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이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데이비드 휴먼이 독특한 거죠.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정의 개념부터 보죠. 정의 개념. 정의 개념을 보면 분배 정의, 데이비드 휴먼에 있어서 분배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는, 저 분배 정의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평등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가 능력주의, 업적주의죠. 업적. 메리토크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네? 메리토크라시. 뭐 공로 원칙이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이 이럽니다. 시장은 메리토크라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휴먼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메리토크라시에 따라서, 즉 메리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공로가 얼마나 되고 그 사람이 도덕심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는 사회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룰 오브 로우하고 법치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하는데 그 법치와 관련된 거는 제일 뒤에 부분에 있을 겁니다. 법치와 관련된 부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겁니다. 분배정의 반대, 분배정의에서 도출된 법은 차별적이다. 그리고 법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목적을 위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을 해, 수단인 그런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 아주 강력하게 나오죠. 칸트도 그렇습니다. 칸트도 그렇고, 데이비드 휴먼도 그렇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법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현재 쓰고 있는 재분배를 위한 정책들, 또는 무슨 경제 민주화법들, 뭐 이런 법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배 목적이라고 하는 것 반대로 하죠.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도 분배 정의 반대하고. 그러면 정의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행동과 관련된 정의인데, 분배 정의라는 건 재산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규칙, 타인의 재산을 약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 뭐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규칙, 뭐 이런 규칙들인데, 특히 데이비드 휴먼이 그 자연법의 3원칙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진화적인 의해서 형성되는 원칙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치 언어가 형성이 되는 것과 똑같이 형성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게 자연법의 3원칙입니다. 이게 정의 규칙입니다. 정의 규칙. 자, 이 부분을 휴먼 사회의 평화,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게 소유의 안정성입니다. 내가 가진 거에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알 우려성이 없는 것. 그렇죠. 야, 내가 뭐 어디 은행에 저축을 했는데 이거 어느 놈이 가지고 도망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없는 거죠. 내 재산에 대해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게 소유 안정에 의한 규칙입니다. 무엇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뭐 상세한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점유물이라든지 선정, 과실, 취득, 상속,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든지 다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내 재산이 안정적이다.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점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다른 사람이 존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도둑질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점유물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노직을 보면, 과거에 잘못된, 부정의하게, 재산을 습득한 경우는 나중에 교정원칙이라고 해서 정의 원칙으로 교정원칙을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비드 휴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죠. 그건 나중에 로크와 관련시켜서 설명을 할 때, 오늘날 현재 로직이라고 하는 사람, 1971년도에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나키 스테이트 앤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자유주의자의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그 책과 관련시켜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동의에 의한 이전 규칙입니다. 동의에 의한 이전 규칙. 그렇죠. 이건
이건 그 교환을 하는 거죠. 왜 데이비드 휴미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건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대충 설명을 해놨습니다. 동의의 이전규칙, 이건 분업이거든요. 분업. 동의의 이전규칙.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가지기에 상속은 받았지만 이거 별로 쓸모가 없어.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바꿨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 동의 원칙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게 교환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쓸모는 없는 상속 재산을 내 이걸 높이 평가하는 사람과 내가 높이 평가하는 자와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교환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은 있지만 그 좀 팔고 좀 다른 사람 거 저거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바꾸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게 동의에 의한 이전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꼭 필요한 거죠. 분업사회에서 필요합니다. 분업사회. 전문화 같은 경우. 분업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 이행입니다. 약속 이행.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또. 약속 이행. 그래야 돈도 빌려주고, 원거리 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건과 돈하고 서로 양도가 동시적인 것. 마피아 집단처럼. 마피아 집단에서는 동시적이죠. 그렇죠? 돈 주고, 가방에 돈을 주고, 마약을 서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게 지불하는 거, 물건을 받는 거하고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약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약속 이행이죠.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 원거리 무역.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샀으면 돈을 먼저 지불하고 그리고 나중에 책을 받습니다. 이런 원거리 교환에서는 반드시 약속 이행이라고 하는 이게 빠집니다. 데이비드 휴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류 사회가 어떤 사회든지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이건 멸망한다, 망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같지만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침해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특히 어디서부터 침해를 받느냐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침해받습니다. 그렇죠? 내 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국가가 인정을 안 해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국가가 세금으로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묶어가지고 재산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재산을 전부 존중하지 않고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보다도 현재 잘 본 거죠. 그렇죠.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데이비드 휴미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선 이건 악자, 내부로 봐라, 악마로 봐라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참이 아닌 것은 정치에 가면 꼭 참이 돼버린다.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정치로 들어가면 옳다고 참으로 인정받는 게 이게 정치다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문제도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원칙을 침해받고 있는 게 정부죠, 정부. 국가 정책입니다. 계약의 자유, 계약 그렇죠. 약속 이행 문제도 그렇죠. 또는 이 교환 문제, 내 재산권 문제죠. 이렇습니다. 인간 사회의 평화 안정은 전적으로 세 가지 법을 엄격히 준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세 가지 자연법이 무시되는 경우에는 결코 평화가 불가하다. 사회는 즉각 해체될 수밖에 없고 모든 개인은 야만적이고 고독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정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의가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의가. 도대체 왜 정의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인데 정의가 필요한데 이런 정의, 앞에서 얘기했던 정의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재산 소유의 안정성 문제, 그 다음에 동의에 의한 것, 자발적인 동의죠. 이게 강박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또는 사기를 통한 교환이 아니라 이건 정직한 교환입니다. 동의에 의한 교환이 정직한 교환이죠. 이제 이런 교환, 그 다음에 약속 이행, 이 세 가지 원칙, 우리가 사법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것들이죠. 그렇죠? 계약의 경우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건 무효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된 것. 아니면 남의 재산을 훔친다는 거, 이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이건 법의 처벌을 받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 재산에 대한 안정감, 바로 이 룰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까 의사하고 나와 사이의 관계, 아니면 아마존에 책을 주문했는데 책을 주문하고 나중에 책을 받는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전부 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리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원리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정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물질적 욕구입니다. 물질적 욕구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욕구 뭐 다양하죠. 그렇죠? 저도 욕구 대단히 많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일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죠? 이 데이비드 휴먼, 이게 신을,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상스럽게 자연이라고 하는 게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은 희소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 욕구는 뭐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그런데 이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은 희소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욕구가 충족이 아주 단순하고 조그마하고 아니면 이타적이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타적이 아니라 욕구가 뭐 별로 없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뭐 이 정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뭐 풍부하다고 한다면, 에덴의 동산처럼 그같이 막 풍요롭다고 한다면 이건 뭐 정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정의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희소하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존 럭크에 가면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재산권 차지하는, 내가 내가 노동을 들여서 내 물건을 취했을 때 어디까지 그걸 내 물건으로 취급을 해야 되느냐. 내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자연에 믹스를 했습니다. 믹스를 했으면은, 믹스한다고 해서 전부 다 내 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머지가 충분히 남아 있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충분할 경우에만이 내 노동을 들여서 취한 그 재산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럭크를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다음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자원이 풍부하다고 한다면 소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 자원이 희소하죠. 자연은 인간에게 숱한 욕망을 주었으면서 이를 충족할 수단을 희소하게 만들었다. 참, 이 자연이라는 게 야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이 희소성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완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분업 속에서 개인들은 분업과 협동을 통해서 희소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업 속에서 개인들은 근면하고 혁신적이다. 이 사회가,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 사람이 나오는 거죠. 기업가 정신이 주류 경제학에는 빠져버렸는데 벌써 애덤 스미스라 데이비드 휴메 나옵니다. 기업가 정신.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근면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욕구들, 이런 것들이죠. 양질의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사람들은 더 많은 재화를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분업과 협력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원이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원의 희소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업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 상업사회를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하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분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탐욕, 이기심입니다. 탐욕, 이기심 때문에 이게 사회를 제대로 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를. 이게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다. 탐욕은 약탈, 사기, 강압을 행사할 동기이죠. 동기. 재화를 둘러싼 갈등 발생, 사회 통합, 분업, 협력을 방해하고 사회의 형성을 가로막는다. 그 문제는 그겁니다. 탐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성공적인 존속이 달려있다. 탐욕의 문제야말로 인간사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질투심이라든지 무슨 원한 관계라든지 보복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런 거는 지들끼리만 해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촌이 논산을 배 아프지 팔촌 정주영 씨가 논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배 아프니까 여러분들 삼성에 돈 많은 사람 배 아파할 사람은 그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삼성에 돈 많다고 그래서 배 아파할 이유가 없죠. 사촌이 논산을 배 아프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질투심이 생기는 거지.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탐욕이야말로 인간 사회가 유지하는데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탐욕의 문제.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탐욕의 문제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해결책이 그거죠.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패턴, 사기, 기만, 폭력에 의한 계약을 억제하는 태도, 이런 것 등을 일련의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일련의 제도화.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규칙. 일련의 정의 규칙들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립하지만 안 된다. 이게 그럼 정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계약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국가가 만들었냐? 아니라는 얘기죠. 인류 역사가 그렇게 왔지는 않습니다. 국가 이전에 벌써 시장이 먼저 있고, 국가 이전에 벌써 도덕이 먼저 생겨났고, 국가 이전에 벌써 법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휴미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법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전에 벌써 우리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이건 자생적으로 제절로 형성된 겁니다. 언어 있죠, 언어. 국가 때문에 언어가 생겨났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언어가 국가가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언어도 국가 이전에 이미 언어가 있고, 국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생기고, 국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이 생기고, 국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폴리티컬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제 사회개혁, 법실중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좀 새로운 개념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대부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이해를 못할 분이 계시는지 몰라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법실중주의라는 건, 실증주의가 원래 도덕이라는 가치를 전부 사상시키는 것밖에 이게 실증주의거든요. 이게 경제학을 망쳐놓은 게 경제학 실증주의입니다. 또 도덕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전부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이게 도덕적인 거, 도덕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도덕에서. 그러면 도덕을 분리시킨다고 한다면 뭐가 남아요? 누가 법을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법을 만드느냐? 법 제정자입니다. 법 제정자가 만든 게 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법 제정자, 입법자가 만드는 게 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 실증주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에 우리가 말할 때 법을 제정자는 누구예요? 국가죠. 집단이죠. 국가죠.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드는 거, 이걸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만들어진 것만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법자가 만들어진 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용 관계없습니다.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의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회도 역시 의회에서 정한 법이면 모두가 다 법으로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악법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무슨 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별 법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법이라고 볼 수 추악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법 실증주의입니다. 국가가 만드는 게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죠. 애덤 스미스의 경우는 국가 이전에 우리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거죠. 이제 그럼 뭐냐? 그게 문화적 진화입니다. 문화적 진화. 그러니까 휴먼 행동규칙 정립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진화론에 의존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편익을 준다든지, 내 탐욕을 충족시켜 준다든지, 또는 내한테 쾌락을 준다든지, 내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동 패턴은 강화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죠. 내한테 이익을 갖다 주면 그 행동 계속하죠. 계속 유지하죠. 더욱더 강화하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시켜주는 반면, 내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경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한테 손해를 끼친다든지, 내가 불쾌감을 가져오는데, 또는 비용을 초래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행동들은 안 하죠. 그렇죠.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적인 행동의 경우에는 강화되고, 그 다음에 처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보상되고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도덕을 설명하는 것, 또는 기술을 설명하는 것, 행동 패턴을 설명하는 것이 진화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약탈적인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게임 이론을 하신 분들은 뭐 쉽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휴미인데, 오늘날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 이론, 전부 다 수학적으로 해놔서 거기에 생기는 철학적인 의미, 정치학적인 의미, 폴리티컬한 법률적인 의미, 이런 의미가 전부 사상시켜 버렸습니다. 그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이게 인류를 설명해 주는데
설명하는데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의미 있는 설명, 철학적인 설명, 아니면 인문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게임 이론을 알고 계신 분은 이거 이해하기 아주 편할 겁니다. 이해하는 데는. 쉽사리 이해할 겁니다. 자, 지금, 문제는 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행동 패턴이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도 역시 이제 보상 문제하고 처벌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느냐면, 더 많이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면 자멸적이고, 탈취하면 뭐 다른 사람 보복도 당할 것이고, 아니면 원한 관계도 생겨날 것이고, 아니면 뭐 살해 당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멸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야기한다는 걸 반복적으로 사람들은 체험을 해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던 이거 체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룰들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만드는 거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생적으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생겨난 거죠. 남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고, 존중하면, 좀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재화를 습득할 수 있다. 더 크게 내 탐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탐욕을 자제해야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면서 더 많은 재화를 향유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서 두 경험에서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거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형성되고,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는 행동 패턴 또는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형성된다.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소위 이른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런 경험을 하죠. 그 경험 속에서 이제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도 생기고,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태도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만 약속을 잘 지키는 태도, 또는, 남의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 나만 가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공동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재산을 존중하라, 또는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공동의 규칙,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규칙, 우리 사회의 공동의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똑같아야 인식이 될 겁니다. 그 사람도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는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공동의 행동 규칙이 생겨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같이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 이론의 두 번째입니다. 이게 소위 모방,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사람들이 모방을 하거든요. 사람들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익을 보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하나의 공통된 인식이 생겨나고, 공통된 인식하에서 공통된 태도, 즉,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태도, 이런 태도가, 약속을 잘 지키는 태도, 이런 태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걸 컨벤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묵계라는 게 있습니다. 묵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벤션입니다. 컨벤션. 묵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계약론은 계약이니까 이게 어그리먼트, 협정입니다. 어그리먼트죠. 약속입니다. 협약입니다. 협정이죠. 어그리먼트. 그런데 이게 진화이론에서는 그런 말,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고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이제 합의죠. 이게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우연히 다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일치하는 거. 그렇죠? 우리 유행이 떨어지면 유행 보면은 어느 한 친구가 이게 멋있는 옷을 입었더니 그 다음날에도 멋있는 옷을, 이것이 유행 따라서 사람들이 똑같이 옷을 입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서로 전혀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치되는 옷을 입는, 머리 헤어스타일을 일치하게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걸 묵계라는 이름을 쓸 때, 묵계. 하이에크는 묵계라는 말을 전혀 안 써요. 묵계라는 말이 이게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회 계약론에서는 합의이고,
진화 이론에서는 묵계라는 말로 사용을 한다. 합의는 인위적이죠. 의식적으로 서로 동의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서로 같이. 그러나 묵계라고 하는 건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합의한 바가 없다. 묵계란 이겁니다. 여기 묵계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해타산적 고려를 기반으로 해요. 독립적으로는 해요. 독립적으로 이해타산적 고려를 기반으로 해요. 어떤 합의도 없이 우연히 타인들과 함께 일치된 행동 패턴이 형성되는 것. 이겁니다. 여기. 적색으로 쓴 거. 이제 합치된 신념, 즉 공동의 행동 성향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문제는 모방 때문에 가능하다. 모방 때문에 가능하다.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진화 이론의 핵심인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일일이 설명할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방을 통해서 성공적인 태도가 확산된다. 그 진화란 뭐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진화 현상이라는 혁신적 행동이죠. 혁신적 행동. 하나의 혁신이 하면, 혁신을 테스트해서 성공하면 성공한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통해서 확산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 진화입니다. 내생적인 변화죠. 내생적인 변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변화입니다. 내부에서의 변화. 마치 양파가 내부에서 이렇게 커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화라는 것도 역시 내적인 진화입니다. 내적인 겁니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는 건 진화 아닙니다. 내적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것. 내생적인 변화죠. 내생적인 변화. 이게 진화입니다. 균형 이론, 이건 진화 아니죠. 균형이 없습니다. 진화죠.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게 혁신을 테스트하고 성공적이면 타인들이 모방하여 그들도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비약탈적 태도나 평화로운 교환 행동을 모방한다. 이때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이윤, 쾌락, 재산 축적 이겁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성이 아니라 역시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 정념에서 형성된다. 진화 자생질서, 이성과 본능의 중간이라고 하는 것, 이건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현상이죠. 문화적 진화 현상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겁니다. 문화. 이건 역시 자생적으로 형성돼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다 법에 정한 행동들은 아니거든요. 법에 정한 행동들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형성된 행동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법에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것을 성문화한 것뿐입니다. 성문화한 것뿐이라고. 왜 그런 얘기가 가능하냐 하면 사람들이 법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도 우리가 시장에 장사를 하거든요. 정주영 전 회장이 민법책 공부하고서 장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안 봤거든요. 여러분들 일일이 시장에 가는데 민법책 보고서 시장에 갑니까? 안 보죠. 그럼에도 시장에서 별일 없이 지냅니다. 일생 동안 소송 당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룰들을 우리가 배워 습득했고 그 배워 습득한 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법 제정이 사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법을 만드는 것 전부 다 이게 오히려 더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혼탁하고 질서가 형성되지 않는 그 무질서로 만드는 요인이죠. 그냥 놔둬도 자생적으로 룰이 형성되는 거죠. 룰이 형성됩니다. 스폰테니어스 오더라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말인데요. The result of human action이지만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인간 디자인이 결과가 아니라 계획한 결과가 아니라 이게 그냥 인간 행동에서 무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의도치 않게 형성된 것이다. 이게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를 이해할 때 비로소 시장의 간섭주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시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면 간섭주의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게 시장을 보는 관점이죠. 이게 시장을 보는 관점. 자생적이다. 이 시장은 자생적 질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시각을 가지면 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개입할 수 없느냐? 시장은 그 혼란 없이 위기도 없이 실업 문제,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시장이라는 자생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자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형성되고 2008년 금융위기 아니면 1929년 세계 대공황 이거 전부 다 국가 개입 때문에 생겨난 거지 결코 시장에 자체적으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장은 자생적입니다. 저절로 질서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서의 힘이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정의 규칙입니다. 정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 규칙 대부분 다 지키거든요. 그렇죠. 도둑놈이나 특별한 사람 위에는 그 예외죠. 우리 시장 경제에서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하는 건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형무소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국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거죠. 그거죠. 그거는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치과 의사에 내 몸을 맡기는 것, 아까 아마존에 내가 그냥, 아니면 알지 못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은행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빌려주는 것, 전부 다 이게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룰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지키느냐?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손해 문제는 애덤 스미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보복을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창피하다든지, 내 평판이 나빠지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애덤 스미스에서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다 룰을 지킨다. 그 룰이라는 게 꼭 국가가 만든 룰이 아니다. 저절로 형성된 룰이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형성된 룰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게 민법 총칙이 들어있는 거, 그 룰을 별로 몇 개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룰 때문에 시장이 유지되고,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룰 때문에 그 시장이 엄청나게 번영이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확장되는, 소용돌이 치는 거죠.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국가라는 존재는 별거 아닙니다, 저거에. 국가라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피해를 더 많이 줄 뿐이지, 시장의 자생적 질서, 룰이 형성되는 질서. 시장에는 더구나 그 질서가 형성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게, 가격 없으면 우리 깜깜한 밤하고 똑같습니다. 그 가격이라는 게 엄청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가격이거든요. 암묵적,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생각들이 이 핸드폰 가격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니면 런던 사람들이 이 생각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초의식적, 암묵적 지식들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그 가격, 그 다음에 지금 말한 행동 규칙, 이 두 개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튼튼합니다. 마치 이게, 물론, 가끔가다, 물론 위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니면 갑작스러운 금융 때문에,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거든요. 아니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변화가 어떤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고 공급자가 수요자가 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수요였다는 것이 저녁 때 되면 공급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1시간 전에 주식의 수요자가 1시간 후에는 주식 공급자가 되는, 그래서 변화무쌍한 그런 속에 가끔가다 위기가 생겨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생력입니다. 자생력. 엄청나게 자생력이 형성되는 건 바로 이 의력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적인 것. 그 다음에 탐욕의 테두리, 탐욕을 제한시켜주는 행동 규칙들입니다. 행동 규칙들. 거기에다 가격. 이 세 가지가 막 움직여 나가는 거죠. 이게 인간 사업이죠. 그 다음에 화폐 언어, 이것도 역시 자생적으로 형성됐다는 거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런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행동 규칙이 형성되는데, 언어로 표현된 것, 법감정 정의가 초의식적 규칙, 의식적인 규칙,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이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지식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 여러분들 모든 개인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데 필요한 지식 중 99%가 전부, 95%가 지금 암묵적 지식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말로 표현은 5%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이게 암묵적 지식입니다. 암묵적 지식.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왜 물건을 이거하고 바꾸지? 대체하는 거예요. 물건을 대체합니다. 내가 이 물건 대신에 저 물건을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거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행동으로서는 나타내거든요. 행동으로서. 바꾸는 물건을 이 상품 대신에 저 상품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활동들. 여러분들 기업가들 생산자들입니다. 기업가적 정신, 기업가적 의사결정 문제. 전부 다 초의식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전부 초의식적 행동 규칙들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와 시장 바닥에는 두껍게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규칙들이. 예, 그 다음에 진화 과정에서 뭐,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로크의 재산권 문제, 로크의 그 자연권 문제를 비판하는 그 부분입니다. 공동의 규칙을 전제하지, 공동의 규칙을 전제하지 않으면 요겁니다, 요거. 공동의 규칙을 전제하지 않는 옳음과 책임 따위는 거의 알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행동 규칙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이건 책임이 있고 이건 옳은 행동이고 저건 옳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 사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판단하는 능력은 이 룰들, 우리가 지내면서 경험적으로 지켜오는 룰들, 배워 습득한 룰들이 있습니다. 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은 비로소 합리적인 것이고, 비로소 이성을 가진 것이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룰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우리가 체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 룰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이고 인간이 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고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룰을 지키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행동 규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책임 원칙을 말하는 게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룰을 배웠기 때문에 그 룰 속에서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늑대 무리 가운데에서 길러진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말도 못하고 사회성도 없고 하는 것이 그러한. 저도 마찬가지죠. 그거죠. 그게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린애를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다 가둬 켜봐라. 걔가 뭘 배웠겠느냐 이거죠. 걔는 사람 아니다 이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성적이다. 인간은 이성적이니까 그걸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왜 그래? 이건 말이 아니죠. 비로소 습득한 거죠. 비로소. 여러분들 언어 있죠. 말로 어린애들 있습니다. 어린애들 말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하고 대화를 할 때 문법에 맞지 않는 말하면 어린애 막 웃습니다. 왜 웃어? 어떻게 웃습니까? 그거는 걔가 룰을, 그 문법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룰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문법 규칙 모르죠. 우리가 문법 규칙 따지면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체득해 있습니다. 체득해 있어. 초의식적이죠. 의식하지 않고 문법을, 물론 뭐 외국어를 하려면 문법을 따져가면서 하죠. 그건 이제 말 배울 때는지만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하는 데는 문법 규칙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막 활발하게 말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대화의 속도, 대화의 질, 대화의 내용, 굉장히 광범위하죠. 인간이 이렇게 초의식적인 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굉장히 민첩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을 따져가면서 한다? 그건 시간이 늦습니다. 저는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지금 그걸 속도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그걸 따져가면서 우리한테는 그 초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상황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50억, 60억 인구가 이렇게 번창하는 거죠. 인구가 번창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 진화까지, 그렇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 우리, 한 20명, 30명, 한 50명쯤만 되면, 요거 집에 가서 읽고 한번 다음번에 얘기하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감입니다만은. 학교에서 강의할 때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몇 번씩 한번 화장실에 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읽어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의와 불의 관련도 생기는 것, 이것도 역시 그 진화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진화적으로. 배워 습득한 겁니다. 아까처럼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경험입니다. 한국인 표정이 있죠, 표정들. 한국인 표정하고 일본 사람 표정하고 한국 사람 표정입니다.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달라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 이거 한국 사람. 이거 표정 그려놓고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거든. 왜 이 두 사람이 다른지는 분명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살아나온 공동의 룰이 있습니다. 그게 한민족, 한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인. 아니면 삼성은 삼성맨, 아니면 LG맨, LG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암묵적 규칙 때문에 형성된 것들이죠. 그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공동의 룰이 있습니다. 공동의 룰. 한국 사회는 한국 사람들끼리 지키는 공동의 룰이 있습니다. 이거죠. 한국 시장, 유럽 시장하고 다르죠. 표정이, 사람들 표정 다르죠. 물건 사고 파는 행동이 다르죠.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 이 문화적 현상, 이건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들입니다. 이제 문화적 진화, 다윈이즘입니다. 다윈. 데이비드 휴머의 그 문화적 진화, 아니면 애덤 스미스의 문화적 진화, 이걸 가지고 이제, 특히 애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거 있죠.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야, 이걸 생물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해가지고 만드는 게 다윈입니다. 다윈, 별거 아닙니다, 다윈. 제가 어떤 다윈 150주년, 200주년입니까? 200주년 기념 논문에다가 바로 기념할 때 제가 학회에 가서 과학철학회입니다. 과학철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 다윈이 혁명이라는데, 야, 이건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거, 데이비드 휴머, 아담 스미스 작품이다. 어떻게 이게 혁명이냐? 혁명은 그 이전에 일어나는지 했더니, 그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 글을 띄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기자가 하는, 무식한 사람. 이런 식으로 뒤에 백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논문 뒤에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에서도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윈 혁명 문제, 혁명 문제, 이건 경제학 쪽이나 그 사회과학 쪽에서는 다윈 혁명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논쟁이 굉장히 붙죠. 아직까지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윈의 그 블라인드 베리에이션, 돌연변이라고 했죠. 생물학에서 돌연변이 있습니다. 다윈은 돌연변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게 우리 그 경제학에서는 혁신이라는 뜻인데, 혁신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사회과학에서의 혁신이 정말 돌연변이라는 뜻은 뭐냐면 도태와 독립적으로 혁신을 하는 겁니다. 동물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도태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와 독립적으로 그냥 블라인드하게 돌연변이,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 돌연적인 거거든요. 블라인드한 거거든요. 돌연변입니다. 이런 돌연변이 현상을 사회과학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회과학이 정말 이런 돌연변이냐, 혁신을 하는 것에서 삼성이 혁신했습니다. 애플이 혁신했습니다. 아니면 애플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가 정말 돌연변이로 이게 애플 뭘 만들어내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갭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적응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예견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한번 본다. 그러나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돌연변이로 보기 어려운 일을 휴메에게 인간 행동은 진화적 변화에 분별 없이 무턱대고 이루어지는 적응은 아니다. 인간 행동의 결정에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죠? 성찰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훔칠 것이냐, 타인의 재산을 훔치지 않고 그냥 협력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게는 상당히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성찰이 나는 그렇죠. 행동의 성찰에서 작용하는데, 그래서 그 혁신이 도태와 독립적이지 않다. 행동에서 미래에 적용한다. 그래서 그 논쟁이 지금 한창 논쟁이 붙었는데 아직까지 해결될 논쟁은 아닙니다만은 사회과학에서 베리에이션하고 생물학에서의 베리에이션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직까지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역시 생물학 인간은 동물하고는 다르거든요. 동물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물론 원숭이하고 비교를 해볼 때 4%의 차이가 DNA 4%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4%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식물하고 인간하고 50% 차이가 있다고 하니 그걸 인간하고 식물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물학하고 다르다. 우리나라 생물학적 진화 해가지고 여러분들 누굽니까? 생물학 진화 이런 거 하는 양반. 그 양반은 완전히 생물학적인 시각에서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건 잘못입니다. 절대 그렇게 봐서는 인간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는 본능적인 것 이외에 문화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합리적인 것, 즉 이성 말고 문화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 문화는 역시 생물학적 진화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자 생물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재산권이 형성된 것, 이거는 결코 분자 생물학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본능 가지고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룰, 이걸 어떻게 그 생물학에 이전을 합니까? 생물학에 이용을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사회가 고유한 것이 있다. 그게 문화고 그 문화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인위적으로 북한처럼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니면 입법하는 것처럼 정부가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 밑으로부터 우러나온 거죠. 밑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밑에서 마치 언어가 똑같습니다. 언어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언어 있습니까? 물론 중국에서는 언어 한참 국가가 규제를 했습니다. 망했죠. 그렇죠? 완전히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이 시장 문화를 국가가 규제를 하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상업사회 도덕의 증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읽기 쉽습니다.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역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의 벤자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 있죠. 경제 성장의 도덕적 규결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경제 성장이 되면 이게 도덕도 함양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데이비드 휴메에서 나오는 얘기죠. 데이비드 휴메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죠. 개인주의 정신, 경쟁, 이윤 추구는 번영의 길, 도덕과 사회통합의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번영은 사회적 덕성의 증진에 중요하다. 근면, 지식, 인도주의가 서로 얽혀져 있는 게 상업사회다. 이건 이러지만 우리가 자꾸 성장, 효율성, 성장 기계,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사람들, 좌파들이 그렇게 둔재들 아니거든요. 걔들도 미학적인 애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 또. 굉장히 미학을 따지는 애인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좀 솔깃하지. 성장 기계, 효율성, 경제적 자유는 효율성을 가져온다, 성장을 가져온다. 그거 아주 진부하고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국제무역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역시 국제무역 기술 진화 문제입니다. 기술 진화 문제. 이거는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은 건데 벌써 200년 전에 이 데이비드 휴미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무역을 하면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입니다. 기술 이전, 기술 모방이죠. 이게 엄청난 힘이죠. 국제무역에서 데이비드 휴미 자유무역은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은 협정을 필요 없거든요. 그냥 관세 없애버리면 됩니다. 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협정 내려가죠. 그건 보호주의죠.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모순된 말입니다. 자유사회와 법치, 이제 이겁니다. 자유사회와 법치 문제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간략하게 끝내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라고 하는 거 앞에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정의 규칙의 성격은 법 철학의 중심입니다. 핵심 문제죠. 정의로운 행동 규칙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성격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은 목적이 들어있으면 이건 법이 아닙니다. 법이 될 수가 없는, 이게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법들, 이건 법이 아니죠. 예를 들면 분배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또는 평등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또는 경제 민주화를 달성한다든지, 경제 민주화법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특히 이제 차별적인 것들. 어떤 기업은 보호를 해주고 어떤 기업은 발목 잡고 하는 법들, 그건 법이 아닙니다. 결코 법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 중에 악법이 하나 있습니다. 악법이 뭐냐면 보조금 지급하는 겁니다. 보조금, 이거는 법의 지배의 원칙에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은 선호하는 거죠. 페이버 해주는 거죠. 어떤 기업은 우회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제도, 이런 건 전부 법의 지배 원칙, 정의로운 행동 규칙,
규칙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은 언제든지 탈목적적이다. 그리고 법은 탈목적적이어야 된다. 법은 탈목적적이어야 되고, 법은 차별적인 내용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례에 적용 가능한 법입니다. 이게 진짜 법입니다. 이게 데이비드 휴미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칸트가 뭐를 했느냐면, 칸트가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법치국가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일반 윤리입니다. 일반 윤리. 자기가 일반 윤리학을 개발해가지고 법치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칸트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칸트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이미 이 일반적인 윤리학, 예를 들면 정의로운 행동규칙, 이거를 만들어서 법칙이라고 하는, 법의 지배라고 하는 그 원칙을 만들었는데, 칸트가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 칸트는, 그래서 칸트를 가장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이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여러분들 보면 이게 아마 이게 에세이하고 모랄, 폴리티컬 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게 161쪽에 거기에 있는데, 이거 법치지배 강조죠. Government of Law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Government of Man하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배, 법의 지배. 이때 바로 이 법의 성격,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성격,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인류를 걸어온 인류의 문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잡탕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잡탕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정의로운 행동규칙,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자연법의 3원칙이라는 거 있죠. 이게 떠받쳐주고, 이게 이런 정의로운 규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한 성장을 가져온 거죠. 인류가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 서구 문명이 그렇습니다. 미국 문화가 미국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어겨서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